참가를 위한 교수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78쪽 앞에 나오는 대로 함께 찬송하고 선교대학 원장이신 이복수 교수님 잠시 기도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바로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그 소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금송시길도다 참아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와 저녁을 밤하늘인 남별 망망한 바다 최고선 공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고다 참아름 나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천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은 우리가 사는 이유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망 가운데 부르는 노래의 유일한 주제이십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 구원하시고 또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이 땅 위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여기 불러 모아주시고 한 기관에서 섬기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간도 우리 학교를 주님께서 이끌어 오시고 오늘에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우리 학교를 통해서 주님 많은 영광을 또한 받으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학술원을 우리 학교 안에 주님이 세워주시고 긴 역사는 아니지만 또 귀한 일들을 해오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5차 교수 포럼을 또 이렇게 모여싸우니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개혁주의 학술원을 맡아 수고하시는 원장님과 모든 관련된 사람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롭게 주의 뜻을 따라 잘 분별하여 귀한 일을 주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도 또 그간의 귀한 연구를 또 이렇게 함께 나눈 귀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격려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또 기쁨을 주시고 또 보람을 허락하여 주시며 귀한 연구를 함께 나눌 때 더욱 주님의 뜻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는 이 시작부터 마무리하는 모든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영광도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참여해 주시고 교수님들의 논문을 읽고 참석해 주신 감사드립니다. 진행은 원래 각 한 분씩 30분씩 하고 그 이후에 자유토론을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간이 한 10분 경과되었기 때문에 30분을 가능하면 지켜주시고 이미 강의 안전부가 인쇄되어 나와 있기 때문에 혹 30분을 안 지켜서 한 5분 정도 전략을 해주지도 좋지 않겠나. 그리고 논찬 시간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네요. 질의응답 시간. 그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참석해 주셨는데 고맙습니다. 이 시간 맨 먼저 이병욱 교수님 나오셔서 인간 유전체 연구의 경향과 경향 생명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네, 반갑습니다. 요새 이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라는 것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매스컴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들어보셨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요새 가장 이제 최첨단에 놓여 있는 그런 과학의 분야고 분자생물학자로서는 늘 이걸 이제 따라가면서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연구하는 그런 분야가 되는데 이것이 우리 기독교 또 윤리와 어떻게 또 많이 부딪힐 수가 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나 새로운 신조어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무슨 저런 단어가 다 있느냐 저런 용어가 다 있느냐 하는 그런 비전공하신 분들은 그런 단어들이 많아서 그런 단어에 대한 설명만 드리기도 아마 시간상 벅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란 옛날에는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유전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놈이라는 말을 썼었습니다. 지놈이라고 해서 독일식으로 읽고 게놈 이렇게 읽어서 좀 이상한 발음이 되고 그랬었는데 미국식으로 읽으면 이제 지놈인데 요새 이제 한국말로 완전히 번역이 되어서 유전체라는 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전체라는 것이 있는데 유전체가 뭐냐 하면은 어떤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인간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소나무다 그러면 소나무가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 우리가 또 잘 보이진 않지만 많이 얘기는 듣는 대장균이다 그러면 대장균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갖고 있는 이 전체를 우리가 지놈, 유전체라고 하는데 이 유전체 프로젝트의 근본적인 배경은 우리가 생물학을 지탱하는 여러 가지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원주의입니다. 아마 잘 아시겠지만 환원주의는 뭐냐면 어떤 사물을 이해할 때 동서양이 좀 달라요. 우리는 사람을 이해할 때 전체를 놓고 이해하는데 서양 학문은 특히 과학은 어떤 것을 이해할 때 분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분해. 작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체가 있으면 분자가 있고 분자를 분해해서 원자를 만들고 원자를 또 이해해서 핵과 전자 또 핵 안에는 중성자와 또 양자 또 그걸 또 분해해서 입실론이니 무슨 이런 식으로 계속 분해해가면서 이해를 하게 되고 인간도 똑같은 것으로 해부를 해서 서양에서는 해부를 해서 점점 작게 만들어가면서 이해하는데 여러 가지 인간을 이해하는 생리학적, 유전학적, 해부학적, 심리학적 그런 것이 있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을 이 환원주의, 리덕셔니즘으로 이해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이 유전체를 연구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간을 구성하는 것이 결국 유전 정보다라는 그런 개념하에서 유전 정보를 전부 다 이해하면은 인간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으로 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유전 정보 전체를 갖다가 해독하기로 한 것이 바로 유전체 프로젝트입니다. 옛날에는 지놈 프로젝트라고 우리가 그랬죠. 이미 인간 외에도 여기 지금 한 5-6가지가 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미 4-500가지 생명체가 전체 유전체가 이미 다 해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이제 중시해서 봐야 될 것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식물 하신 분들은 식물을 보고 자기가 보겠지만은 인간 입장에서는 생지와 인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생지는 2001년에
거의 끝이 났고 인간은 2003년에 95%, 97% 이상으로 유전체가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유전체가 분석이 되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 세포는 핵 안에 뭐 세포 그림이 있으면 좋겠지만 생물학을 옛날 초등학교 때 배웠던 생물학을 한번 떠올리시면은 일간 세포 안에 핵이 있고 핵 안에 염색체가 46개가 들어있습니다. 46개는 여성의 경우는 23쌍이 똑같습니다. 그 성면물체가 XX이기 때문에 남성의 경우는 22쌍은 모양이 똑같고 XY 그래서 모양이 이제 XY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염색체는 뭐 단백질과 DNA로 구성되는데 중요한 건 DNA입니다. DNA라는 것은 이게 알겠지만은 요 ATGC라고 하는 염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 네 글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유전자는. 그래서 이 유전자를 어떤 ATGC라고 하는 이 염기가 어떤 방식으로 배열되어 있는가를 연구하는 것이죠. 글자가 4개밖에 없어요. ATGC. 그래서 이거를 연구했더니 이게 이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 1번이 2개, 2번이 2개인데 지금 하나씩만 이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총 22개 더하기 남성의 경우는 XY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22개 더하기 24개. 그러니까 4개의 DNA를 분석하는 거죠. DNA를 분석해서 나온 것이 뭐 어떻게 분석하냐 하는 얘기인데 복잡한 얘기라서 시간 우리 자꾸 짧게 하고 복잡한 얘기라서 이렇게 돼서 이제 분석하는데 왓슨이라는 사람이 노벨상을 받은 그 DNA 구조를 밝힌 왓슨이라는 그 학자가 처음에 총 책임자였는데 그 왓슨과 옆에 있는 요것은 이제 크레이그 벤터라고 하는 그 사람 휘하에 있던 연구원이었는데 두 가지 방식이 상충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왓슨이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이 연구원은 자기가 구하니까는 사표를 내고 나가서 회사를 차렸어요. 회사를 차려갖고서 독립적으로 연구했는데 결국은 나중에는 샷건 방법이라고 하는 이것이 더 좋은 방법인 게 밝혀졌습니다. 간단한 설명을 드리면 지도를 그릴 때 부산에서 대구까지 지도를 그려라 그럴 때 이 방법은 영도부터 차근차근 지도를 그려 나가는 것이고 이 샷건 방법은 공중에서 사진을 막 찍어요.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이 부산 대구를 그래서 겹치는 부분을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 갖고서는 지도를 만드는 그런 방법인데 부산에서 대구까지 차근차근 사진을 찍어 지도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보다는 도리어 빠른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그 겹치는 부분을 연결하는 방식이 더 유용한 것으로 밝혀져가 되었고 결국은 그 책임자였던 왓슨보다 그 되게 사표를 내고 나갔던 크레이그 멘터라는 그 박사, 크레이그 멘터 박사의 그 방법이 좋은 것을 밝혀져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나왔는데 그럼 뭐가 밝혀졌느냐? 인간 게놈, 아까 이게 유전체를 분석해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쌍이 아니라 한 세트, 그러니까 24개 안에 들어있는 그 ATGC 염기 정보가 자그마치 30억 개나 됩니다. 그래서 이걸 30억 개를 갖다가 만약에 책으로 바꿔주면은 1000페이지짜리가 왜 1000페이지짜리냐 그랬더니 그 뉴욕 맨하탄 요새 막 경제 위기를 하면서 골치를 썩히는 맨하탄에 있는 그 굉장히 그 조그만 섬인데 거기 이제 회사가 많다 보니 거기가 1000페이지랍니다. 그 1000페이지로 자그마치 200건에 해당되는 유전 정보가 인간을 이루는 그 유전 정보입니다. 쥐도 이거랑 비슷하고 그 다음에 세포 안에는 EN 즉 한 쌍이 들어있기 때문에 60억 개가 들어있는 거죠. 반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고 반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이고 유전자는 약 3만 개 정도로 지금 밝혀져 있습니다. 인간을 이루는 유전자는 3만 개. 근데 그 유전체 정보를 다 연구한 다음에 분석을 해봤더니 흥미롭게도 현재까지도 3만 개 중에서 약 반인 15,000개 정도는 이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알아내는 그 기능 유전체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야가 지금 발전 중에 있고요. 근데 인간의 경우는 복잡한 얘기로 들어가는데 세균의 경우는 유전자 하나가 단백질 하나를 만드는 데 반해서 인간은 유전자 하나가 세 종의 단백질을 만듭니다. 뭐 인트론, 엑소 복잡한 개념이 있는데 그거는 다 생략하고 그래서 실제로 유전자는 3만 개지만 단백질은 약 9만 개에서 10만 개 정도가 나오는 것으로 지금 밝혀져 있고 흥미롭게도 30억 쌍 중에서 실제로 그럼 유전자 역할을 하는 애들은 하는 그 퍼센트는 어떻게 되느냐 볼 때 1.5%만 유전자로 작동을 하고 나머지 98.5%는 곳곳에 그 유전자 서열이 아닌 그냥 단순한 반복 서열인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지금 들어있는지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이것이 정말 우리 공공연로 정크 DNA냐, 그러니까 쓰레기냐 아니면 무슨 의미를 갖느냐를 아직까지도 알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유전자 염색체 중에서 가장 작은 게 남성을 결정해주는 Y 염색체인데 여기는 231개의 유전자들만 있다. 이런 게 있고 인간 사이의 염기 서열은 99.9% 동일하고 우리나라 사람끼리는 99.999% 동일한데 동일한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동일하지만 똑같은 것은 한 명도 없다. 라는 게 더 어떻게 보면 나중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이 되겠고 여기 써있지 않지만은 침팬지랑 98%가 똑같습니다. 인간은. 아까 생쥐도 끝났다 그랬는데 생쥐랑 95%가 똑같습니다. 빵 골대스는 빵효모 되게 미물같이 보이고 단세포 눈에 보이지도 않지만 인간이랑 50%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진화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죠. 그렇지만은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집을 지을 때 그러면 초가집에서 기와집으로 기와집에서 여러 채 붙어있는 집으로 발전할 때 옛날 설계도를 참고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러면 이거를 진화한 것인지 혹은 창조할 때 그 전에 창조하셨던 여러 가지 유전자 정보들을 참고하셔서 인간을 만드신 것인지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제 신기술인데 이 다 새로운 용어인데 생물 정보학이라는 것이 지금 굉장히 발전하고 있는데 이 용어 자체가 나온 지가 15년 정도 안 된 새로운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유전 정보를 비롯한 인간의 유전 정보만 하더라도 1000페이지짜리 책 200권이기 때문에 인간이 읽고서 해독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다 읽지도 못하죠. 평생 1000페이지 책 30억 글자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평생 읽어도.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냐면은 그것을 해독하기 위한 분석하기 위한 슈퍼컴퓨터가 발전하고 그 슈퍼컴퓨터를 운영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생물 정보학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인간 정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쥐라든가 지금 밝혀진 4,500가지 모든 유전자 정보를 갖다가 데이터뱅크라고 진뱅크라고 하는 데이터뱅크에 넣어놓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얼마나 빨라졌냐면 제가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하던 90년대 초반에는 미국 안에서도 정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그 정보 분석을 요구하면은 미국 안에서도 슈퍼컴퓨터의 속도가 그 다음날 아침에 조회를 하고서 그 다음날 집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오면은 답이 와 있으면 다행이고 아니면 더 기다리는 정도로 늦었는데 슈퍼컴퓨터의 속도가 지금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조회를 하면은 10초, 5초, 10초 안에 답이 돌아옵니다. 지금 컴퓨터의 속도가 그 정도로 빨라졌기 때문에 생물 정보학은 지금 뭐 이게 굉장히 신흥학문으로서 지금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하는 기술과 그 생물 분자 유전학 두 가지 정도 지식을 다 갖고 있어야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유전체학은 아까 나온 그 인간 지놈, 인간 유전체를 갖다 자체를 연구하는 그 학문이고 이것도 지금 굉장히 그럼 어떻게 연구하느냐 30억 생을 어떻게 연구하느냐 한 글자 한 글자 연구하는 게 아니라 요새 아마 맥스코프 통해서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DNA 칩이라는 거 혹은 마이크로 어레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은 일회용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요 안에 유전자 정보가 들어있는데 이걸 좀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크게 응아놓고 요 가운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요 점 하나하나가 유전자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자칭 이제 표준 유전자예요. 표준 유전자. 그럼 어떤 사람의 유전자를 꺼내서 여기에 결합을 시켜서 비교를 하면은 유전자가 없으면 뭐 빛이 안 난다든가 유전자가 많으면 빛이 더 난다든가 형광이 이래서 그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에 지금 목표는 태어나는 순간에 유전자를 분석을 해서 그 사람의 앞으로 예상 수명이라든가 지능 정도라든가 질병의 유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알겠다는 것이 지금 목표인데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지 못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 유전자의 50%는 아직 기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완벽하지 않지만은 뭐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이 DNA 칩 기술로 그 세균의 변화 양상이라든가 이런 걸 연구를 이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태어난 애기들은 태어나자마자 지금처럼 뭐 손가락 세 보고 5개 있는가 세 보고 이런 거 하는데 이거 딱 해보고서는 얘는 IQ가 100이 안 될 것 같다. 얘는 키가 150이 안 될 것 같다. 당뇨 확률 98%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떻게 우리 미래에 영향을 끼칠 것이냐.
이 비교 유전책은 뭐냐면은 인간 대 인간, 그 다음에 인간과 아까 G는 95%, 뭐 효모는 50% 하는 것이 다 비교 유전책에서 나오는 것인데 각각 생명체 유전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유전체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제일 가까이는 여기 밑에 있지만은 종간이라는 것은 인간과 인간끼리 황인종, 뭐 백인종, 백인, 황인종, 백인종, 그 다음에 흑인 비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황인과 흑인과 백인을 비교했더니 황인종을 나타내는 유전자, 뭐 흑인을 나타내는 유전자, 백인을 나타내는 유전자가 없었습니다. 비슷비슷하고 99.99% 다 비슷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종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과 침팬지 비교했더니 98%가 유사하더라. 인간과 다른 생쥐와 비교했더니 95%가 유사하더라. 그 미물 같은 빵 굽는 효모도 인간과 50%가 비슷하더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비교하는 비교 유전책이 발달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좀 더 발달해서 암세포와 정상세포의 유전체도 이제 비교 분석이 가능한 거죠. 위암 걸려있는 위세포와 암 걸려있지 않는 정상적인 유세포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도 지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유전체학인데, 기능을 모르는 유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기능을 알고자 하는 연구가 지금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인간이 기능을 모르는 유전자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있는데, 분명 유전자는 있는데 이 유전자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유전자가 지금 10,000개가 넘습니다. 유전학에서, 우리 분자유전학에서 유전자의 기능을 아는 길은 뭐냐면은 없애버리면 돼요. 유전자를 없애보면은 그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거든요. 학생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은, 집에서 어머니가 뭐 하시는지 모르면 어머니 2달 동안 휴가 보내드리면 어머니의 기능을 안다. 아버지는 혈압비처럼 맡길 것이고 이들은 고아처럼 꾀죄죄해질 것이다. 그게 어머니의 기능이다. 얘기합니다. 어떤 A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A라는 유전자가 도대체 인간한테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다 할 때 A라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왼쪽 눈이 안 생기더라 하면은 그 A라는 유전자는 왼쪽 눈을 만드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유전자를 없애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신 아까 G를 한 이유가 G가 95%가 유사하기 때문에 인간 대신에 G의 유전자를 없애보는 것이죠. 그게 나가온 마우스라고 해서 2년 전에 노벨상 받은 그 기술이 G의 유전자를 없애면 G가 갑자기 기형으로 된다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데,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뭐냐면 어떤 유전자는 없애니까 G가 수명이 3배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있습니다. 그 유전자가.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상당히 되는 거예요. G가 건강하게 보통님보다 3배 살고 왜 그런가 했더니 다 늦어집니다. 사춘기도 늦게 오고 청춘도 늦게 오고 노화도 늦게 오고. 그러니까 인간으로 치면은 한 60에 사춘기 오고 한 120살 정도에 이제 한 40대 정도의 그 건강이 이제 시작되고 이제 180 정도 돼야지 이제 7, 80 정도의 노화가 오는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능주전체학이 요새 가장 연구를 많이 하는 분야인데, 학생들한테 제가 만약에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죄송하지만 제가 올해가 50입니다. 근데 다시 20대로 돌아가면 교수님은 한번 이걸 해보고 싶다. 이제 세균이나 진균 유전학 하지 않고 더 레벨을 올려서 인간 유전학이나 동물 유전학을 해보고 싶다. 너무 궁금한 게 많아요. 단백질 체학은 뭐냐면은 이제 복잡한 얘기인데, 유전자가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장 호르몬 유전자가 있으면 유전자가 작용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단백질이 성장 호르몬이 돼서 그게 이제 키를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전자가 있더라도 단백질이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느냐 하는 거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복잡한데, 그 단백질 하나를 우리가 단백질이라고 그러고 단백질 전체를 갖다가 우리가 단백질체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로 프로티옴, 이것도 신조어죠. 프로티옴. 단백질은 프로틴인데 프로티움이라는 신조어. 그래서 이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단백질체학입니다. 이게 지금 이게 또 이제 박광을 받는 학문이라서 이 점점 하나가 단백질이에요. 옛날에는 과거에는 이거 하나를 연구했거든요. 따로따로. 지금은 이렇게 한꺼번에 다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위암 걸린 세포의 단백질을 다 다 뽑아서 걸어보고, 정상 세포의 단백질을 걸어보면은 이 단백질 발현도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위암 세포에만 있는 단백질이면 이건 위암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단백질이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사라지면은 이것은 위암 세포에서는 사라지는 단백질이구나 하고 말하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 그 단백질을 연구하면은 결국 그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연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단백질 체학이라는 게 생기고,
이것이 점점 이제 발달해서 이런 용어들은 진짜 생긴 지가 이제 5년도 안 됐는데 단백질에서 mRNA가 나오고 전사를 하고 전사 뒤에 단백질이 나오는데 그 전사체 mRNA라는 게 생기거든요. 우리 전공으로 전사돼 갖고 근데 그거 하나를 연구했었는데 지금은 전체 전체를 연구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일어나는 대사 물질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물질 하나를 옛날에 연구했었는데 지금은 그 대사 물질 전체를 다 연구하는 거. 그러니까 요새는 다 이렇게 전체를 연구하게 된다. 그래서 트랜스크립트가 하나인데 그게 전사된 거 하나라는데 트랜스크립톰 하면은 전세대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메타볼롬 연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상세포와 암세포는 어떻게 다른가 할 때 암세포의 그 대사를 연구하는 것이 종양 대사치학 이런 신흥학문들이 지금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질체 우리 몸에 지방도 굉장히 지질 그러니까 지방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하나하나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한꺼번에 다 통째 전체 개념을 다 연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리피도믹스라고 하고 당도 몸 안에 당 종류도 굉장히 종류가 많거든요. 옛날에는 포도당이면 포도당 무슨 당이면 당 하나씩 연구했는데 지금은 전체를 다 연구해서 글라이코믹스라고 해서 이런 신조들이 생기는데 이것들이 지금 연구 추세입니다. 지금 이것도 연구 추세로 돼 있고 이제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멘델의 유전학이 고전 유전학인데 멘델의 유전학 혹은 멘델의 유전학 후에 그 약간 더 첨단 말고 약간 좀 초기 분재 유전학에서는 답이 뭐였냐면은 유전자가 같으면 그 유전자에서 발현되는 표현행이 똑같다는 것이 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으면 유전자가 똑같은 유전자면은 똑같은 표현행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명 그런 일은 없지만 수명 결정하는 유전자가 이 사람도 60, 이 사람도 60이면 똑같이 60에 죽어야 되는 것이 옛날에 그 개념이었는데 인간 지놈, 그러니까 유전체를 다 연구하고 보니까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유전자가 똑같더라도 뭐냐면 표현력이 다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는 원래 고전 유전학에 의하면 일란성 쌍둥이는 모든 게 다 똑같게 됩니다. 왜냐면 유전 정보가 똑같기 때문에 일란성 쌍둥이는 수정란이 두 개로 됐을 때 갈라져가지고 그게 사람이 된 것이기 때문에 똑같거든요. 모든 게 다. 근데 놀랍게도 표현력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왜 태어난 후에 주어진 유전 정보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난 후에 표현형, 즉 유전자 발현 양상이 다른가를 연구하는 것이 에피제네틱스라고 그래서 후성학이라는 학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후성학. 왜 인간은 태어나서 도리어 발현되는 양상이 다른가. 그래서 어떤 유전병이 있는데, 뭐 헌팅턴 같은 유전병이 있는데, 그게 이제 헌팅턴이 무덤병이라는 것인데, 신경질환으로 사람이 미쳐가지고 춤을 추다가 죽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제 무덤병인데, 똑같은 아버지로부터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식들이, 어떤 자식은 30대에 발현돼서 40대, 10년 정도 끔찍하게 끌다가 죽습니다. 근데 어떤 자식은 70대에 발현이 돼갖고, 이게 노화인지, 유전병으로 죽는 건지 모를 정도로 80 정도에 이제 사망을 하면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병 때문에 죽은 건지. 똑같은 아버지로부터 받았으니까 똑같은 유전병인데, 똑같은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자식은 30대에 발현되고 어떤 자식은 70대에 발현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여기 나온 것처럼 간단하지가 않고 무지 굉장히 복잡하고 도전해볼 만한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한 얘기는 끝내고 사회적으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생길 것이냐 할 때 유전 정보가 오용된 사례는 뭐 고전 유전학이든 요새 현대 유전학이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 제일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20세기 초, 1900년대 초에 이제 멘델의 유전학이 재발견되면서 처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은 우성학이라는 거예요. 유제닉스라고 하는 우성학. 이 영국의 갤턴이라는 사람이 이 유생학을 창시했는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인간 사회를 보니까 우수한 인간 집단과 우수하지 못한 인간 집단이 있더라. 인류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간 집단은 더 발전시키고 우수하지 못한 인간 집단은 멘델의 다윈의 진화론처럼 자연도태를 시켜버려야 되는데 자연도태가 안 되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사회적 법을 만들어서 도태시켜야 된다 해갖고 범법자, 그 다음에 장애인 이런 사람들을 불임을 시키고 결혼을 막고 이런 법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영국에서. 이것이 그럼 여기서 끝났느냐? 사실은 이 우생학이 더 꼽힌 것은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믿고 인권국가라고 믿는 미국이었어요. 미국에서는 20년, 30년대에 굉장히 그 법이 유행해가지고 유색인들, 사회의 범죄 집단들, 그 다음에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장애인들에 대한 법이 진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또 우생학을 가장 또 악용한 사람이 그 유명한 히틀러. 유태인은 사회의 기생충이라는 그 오명을 씌워가지고 이 사회 기생충이자 인류의 그 패배자들이고 실패자들인 이 유대인을 집단으로 말살해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 홀로코스트가 이제 이런 게 우생학이었는데 다행히 이제 더 발전하고 하면서 이게 사라졌었는데 이 유전 정보 분석이 끝나고 지노믹스가 지나고 하면서 다시 이게 미국에서 대두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누구냐면 그 유명한 벨커브라는 책 이름입니다. 이게 90년대 중반에 94년에 나온 책인데 하버드 교수는 리차드 헌스타인이라는 사람이랑 이게 그 연구소인데 여기 찰스 머레이라는 씨가 벨커브 이 무슨 책이냐면은 인종의 IQ를 연구했더니 벨커브라는 것은 뭐냐면 통계학에서 나오는 이 평균 곡선 그걸 말하는 것인데 이쪽 좋은 쪽에 있는 집단과 이쪽 낮은 쪽에 있는 집단이 있는데 이 좋은 쪽에 있는 집단을 봤더니 뭐 기분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극동아시아인은 한국과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백인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백인들은 여기 중간에 있고 이쪽 밑바닥에 제일 IQ가 나쁜 민족이 흑인과 아메리칸 인디언들과 히스패닉 계열이다 라고 발표한 책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쪽 집단을 잘 키우고 이쪽 집단을 말살해야 되는데 이 미국이 왜 이렇게 안 가느냐 하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현대 우상학이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21세기에 지금 21세기에 들어서서 우상학이 점점 더 막 이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은 DNA 구조를 밝히고 노벨상을 받은 왓슨입니다. 굉장히 저희 쪽에서는 진짜 유명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지금 90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1952년, 53년에 DNA 구조 밝혀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 굉장히 젊어서 받은 거죠. 30대, 40대에 받았는데 지금 90이 넘었는데 이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도 이분이 처음 이제 책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90이 넘고 오더니 이제 뭐 나이도 많고 나를 누가 뭐래나 싶어서 그런지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지금 똑같은 얘기 합니다. 동양인, 아시아인, 극동아시아인, 그러니까 백인 우대해야 되고 나머지 대놓고 나머지 열등한 민족은 불임시켜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추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게 지금 유전정보용인데 이게 만약 이런 식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인간 유전체학이 더 발달하게 되면은 앞으로 태어난 애기들은 이제 태어나는 순간에 유전 정보를 다 이미 갖고 있고 예측될 것인데 그러면 태어나서 자라기도 전에 이미 차별을 받는 거죠. 얘는 뭐 다 얘기하실 걸 얘는 이미 범죄 성향이 높다라든가 얘는 이미 머리가 나쁠 것이라든가 얘는 운동을 잘 못할 것이라든가 얘는 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라든가 등등 이렇게 될까봐 이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이미 이제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게 BRCA1, BRCA2인데 이것이 뭐냐면 브레스트 캔서입니다. 브레스트 캔서가 유방암이죠. 이게 유방암이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만 서구에서는 여성들에게 굉장히 흔해요. 20% 정도가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병이죠. 근데 조사했습니다. 유전자 조사했더니 브레스트 캔서 BRCA 유전자 1, BRCA 유전자 2, 3까지 있는데 그 중에서 1번, 2번이 정상이 아니고 돌연변이가 있으면은 거의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 사람이. 그 다음에 하나가 이상 있으면 거의 30% 정도 걸려요. 둘 다 정상이면 잘 안 걸리고. 문제는 치료는 못하는데 지금 유전체 이런 기술로 진단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이 돌연변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우리나라는 이제 전체 의료보험이죠. 미국은 개인적으로 사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안 판다든가 이런 일이 있었고 최근에 또 이 간염이 걸리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간염 걸릴 확률이 많다는 이유로 입사시험에서 낙방을 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이 유전 정보가 원래는 병을 미리 알아서 치료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지만은 문제는 병을 미리 알아내는 기술은 발전하는 반면에 치료하는 기술은 발전하지 않고 그거를 차별하는 사회적 분위기만 형성되는 그런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 지금 개인의 유전 정보를 미리 공개하는 것은 현재는 금지되어 있는데 그것이 언제까지 앞으로 그런 금지되고 그것이 비밀화가 되어 있겠느냐 하는 이제 그런 사회적 논란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기능을 알게 되면은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유전병을 치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유전자 치료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유전병을 갖고 태어난 아기는 결국은 옛날에는 치료가 불가능했지만 지금은 어떤 유전자가 잘못된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치료 기술이 유전자 잘못된 것을 그러니까 이상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바꿔주면은 그 아기는 정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게 유전자 치료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미 아기가 태어나면은 세포 숫자가 몇십 조 개가 되기 때문에 몇십 조 개를 다 교환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새 나오는 새로운 추세가 뭐냐면 점라인 진 테라피라고 그래갖고서 여기 셀이 빠졌네. 점라인 셀 진 테라피라고 그래갖고 점라인 셀이라는 것은 수정란 그 다음에 정자 난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포가 하나일 때를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 바꿔주면은 그 후에 수정란은 세포가 하나니까 그때 바꿔주면은 그 뒤에 태어나는 모든 세포들은 정상이고 그때 대리모나 어머니 탁상을 해주면 자궁에 정상인 아기가 태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점라인 셀 지인 테라피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잘못된 것만 고치는데 그치겠느냐 이거죠. 인간의 욕심이 어떻게 되냐면 아직까지는 기능을 모르지만 앞으로 50년, 100년 후에 연구가 끝나면은 인간 유전자 3만 개의 기능이 다 나온다는 얘기는 IQ에 관련된 유전자 몇 개, 피부색을 결정하는 데 관련된 유전자 몇 개, 키에 관련된 유전자 몇 개, 근육에 관련된 유전자 몇 개, 운동에 관련된 유전자 몇 개 나오면은 앞으로는 야 우리 애는 좀 넣어주라. 수정에는 넣어달라 이걸. 이것이 그 나오는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것이에요. 지금도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은 법으로 허락하는 거는 어느 정도냐면은 아기가 태어났는데 뭐 백혈병이 걸렸는데 첫째가 태어났는데 백혈병이 걸렸어요. 둘째를 낳아서 골수 이식을 하고 싶은데 둘째도 태어났는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기술은 어떻게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실험관에서 수정을 시켜서 얘가 먼저 태어난 애의 골수와 100% 매치하는가 안 매치하는가를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매치하는 애를 자궁에 착상을 시켜서 애기를 낳으면 둘째의 골수가 첫째의 골수랑 딱 맞는 거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요새는 아드님도 낳으시는 분 써먹을 거 걱정되는데 요새는 아들과 딸을 99% 구별해서 임신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새 기술로. 이런 것들 등등에 하고서는 기술은 있지만은 이제 금지되어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술이 얼마나 더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법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하는 것들과 근데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결국은 좋은 치료는 현재도 마찬가지로 부환자는 받지만 빈환자는 못 받는데 앞으로 더욱더 이런 태어날 때부터 이 빈부차 나는 좋은 유전자를 수십 개 갖고 태어났다. 너는 아버지가 가난해서 평범한 인간으로 태어났구나 하는 그 영화가 요즘 가타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가타카. 유전자가 조작된 인간은 정치인, 교수, 뭐 이런 사회 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고 유전자가 조작되지 않은 인간들은 밑에 제네터, 청소부 뭐 이렇게 막노동하는 그런 집단을 이루는 그 미래 세계를 그린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세계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럼 저는 유전학자니까 도대체 이런 우리 기독교를 믿는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저는 이 유사성 99.9%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기독교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지만은 99.9%라는 의미를 봤는데 이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99.9%, 99.99%는 똑같지만은 놀라웠게도 모든 인간들은 어떨까 유전 정보가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학생들한테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다. 아담 할아버지 이후 영원히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너희들을 만드는 유전 정보, 유전체 정보는 세상에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드셔가지고 너희들을 만드신 것이다. 예수님은 유일신이시고 유일한 인간이실지 몰라도 우리는 수명이 정해진 짧은 그런 인간일지 몰라도 뭐예요? 유전 정보에 관한하는 너와 나도 역시 유일한 인간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막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아까 그 얘기했던 여러 가지 그것들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예정하심 속에서 설계도 한 장으로 만들어진 귀한 존재라고 늘 가르치고 그러니까 너도 귀하고 나도 귀하지만 내 옆에 있는 내 짝도 귀하고 사회에 있는 우리 모든 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 그 다음에 우리가 구박하고 추방하려고 막 그러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일지라도 우리가 보기에는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하나님의 설계도 한 장으로 만들어진 귀한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법으로는 구박하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라고 팬들한테 늘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이제 궁금했던 게 뭐냐면은 아까 쭉 그 유전자 칩을 말씀드리면서 표준 유전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인간의 표준 유전자가 무엇이냐? 인간 유전자가 이것이 정답이라는 답이 있느냐? 라고 할 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어떤 유전자가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방향은 정답 유전자가 있고 정답, 표준, 스탠다드 지인이 있고 거기에 우리 유전자를 비교해서 너는 좋다 나쁘다를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이 표준 유전자냐 이거죠 지금. 저는 없다고 보는데 다행히도 이 얘기를 벌써 한 분이 있더라고요. 이 콜린스라는 분이 누구냐면은 왓슨 다음에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를 비롯한 모든 유전체 프로젝트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이 콜린스가 미국에. 근데 이 콜린스가 아마 창조과학 하시는 분들 많이 알겠지만 콜린스가 신실한 기독교인입니다. 이분이. 그리고 이 사람의 그 이력을 보면 항상 제일 앞에 써 있는 첫 글자가 뭐냐면은 나는 신실한 기독교인이다 라는 게 이 사람 소개서의 항상 첫 글자예요. 각마다 I'm dedicated Christian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혹은 I'm devoted Christian이라고 써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은 세상에 완벽한 표준 유전자라는 것은 없다. 이것은 뭐와 비슷하냐면은 아담의 원자와 같이 우리 유전자도 뭐예요? 오리지널 신 아담이 죄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유전자도 표준 유전자가 없는 것은 아담이 죄를 갖고 있는 것의 생물학적 에퀴발런트니까 동등성이라고 할까 그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한 것처럼 즉 아무도 표준 유전자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 모두는 외부적으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면 잘나 보이고 못나 보이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우월하거나 열등하거나 하는 인간은 존재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 이제 그 콜린스의 주장이었는데 저도 여기에 동감하고 세상에 완전한 유전자는 없고 하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왔던 여러 가지 유전자 결정론에 의한 인간 개조라든가 뭐 환원주의에 의한 인간 이해라든가 인간 기계론에 의한 인간의 이해라든가 해서 유전자를 고치고 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 윤리적 차원에서 뭐 법이 만들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데 만들어지고 그럴 텐데 그것에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하나 의미 있게 창조되었다는 우리 기독교 그 신앙을 갖다가 지키는 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